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67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미래테크노고요. 전자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문제 풀기 시작할까요?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1번 문항 거래처 등록 메뉴 문제네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 제시되어 있는 회사를 등록하시오. 유형은 동시로 하고요. 코드 번호, 회사 이름, 대표자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대로 입력해 볼게요. 메뉴는 거래처 등록 메뉴, 코드 번호는요 01350, 회사 이름은 상당정보, 유형은 동시라고 했고요. 상세 내역 오른쪽에 입력해 볼게요. 사업자 등록번호 131922 3923, 대표자 이름은 정유미, 업태는 도, 소매, 종목은 화장품,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62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제시된 대로 모두 입력했으니까 메뉴 닫으시면 되겠네요. 2번 문항입니다. 전기분 거래처별 채권 잔액을 참고하여 해당 메뉴에 수정 입력하시오.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에 대한 각각 거래처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메뉴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면 되겠죠. 먼저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경기공업이 400만원 금액 꽂힙시다. 40000000, 해품공업이 500만원 5000, 자 해품공업 다시 50000000 이렇게 입력하시고 항상 차액이 0인 거 확인하자. 확인했죠? 그 다음에 받을엄입니다. 받을엄 삼한공업 1000만원입니다. 1000000, 그리고 대성공업이 1500만원입니다. 1500000, 그리고 항상 차액 0 확인하자. 자,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사항 모두 수정 완료했으니까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3번 문항 볼까요? 판매직 직원에게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상여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정과목 코드 803 상여금에 대해서 현금 적유 2번으로 해서 이렇게 적유 등록을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메뉴는 계정과목 및 적유 등록 메뉴입니다. 자, 코드 번호 커서를 여기 두고요. 제시되어 있는 코드 번호 803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커서가 803으로 자동으로 탁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적유 쪽에 무슨 적유입니까? 현금 적유죠. 현금 적유 이쪽에다가 제시되어 있는 사항을 입력해 주자. 번호는 현금 적유 2번이고요. 내용은 뭐라고? 직원 성과급 지급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자, 제시되어 있는 사항 입력했으니까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자, 지금까지 문제 1번 풀어보았고요. 이제 문제 2번 넘어가 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어떤 게 출제되었을까? 1번 문항 7월 12일 회사는 동아기업에 지급할 외상 매입금 중에서 100만원을 동아기업으로부터 면제받았다. 우리가 주어야 할 부채가 있죠. 외상 매입금. 그런데 그쪽에서 갚지 말랍니다. 그러면 차변 쪽에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거래처는 어디? 동아기업. 그리고 대변에는 채무 면제. 기분 좋죠? 돈 갚지 말라고 했으니까 수익을 잡자. 입력해 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7월 12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거래처는 동아기업. 금액은 100만원. 대변에는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영업 외 수익으로 잡아주면 되겠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보겠습니다.
7월 14일 베트남의 하남 기업에 수출하였던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00달러를 수령한 후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7월 1일 환율은 1달러당 1,100원, 7월 14일 환율은 1달러당 1,200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에 수출했습니다. 7월 1일에 수출을 할 때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게 기록했겠죠. 차변 외상 매출금 금액은 1,000달러 곱하기 그때 환율 1,100원 곱했다. 그래서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외상 매출금은 1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4일 날 돈 받았는데요. 돈 받자마자 원화로 환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액 얼마일까요? 1,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한 120만 원이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어디로? 보통 예금으로. 됐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110만 원 돼 있던 게 120만 원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익 본 거죠. 10만 원만큼 이익 받고 그 계정 과목 이름은 외환차익이 되겠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7월 14일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는데요. 금액은 120만 원이었다.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하남기업이래요. 하남기업. 금액은 110만 원이었다. 그러면 자연히 대변의 수익이 인식될 것이고 그 계정 과목 이름은 외환차익이 된다.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보겠습니다. 7월 25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올품의 주식 1,000주 한 주당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요거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요. 매입 수수료 5만 원을 포함하여 100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즉 유가증권을 샀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기록하면 되겠다. 자산을 취득할 때 수수료나 재세금이나 운송비 같은 거 야금야금 붙는 지출이 있는데 이런 것들 원칙은 말하고요.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아서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딱 하나 예외가 있었죠. 요거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만은 수수료 있을 때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의 비용을 인식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수수료 비용 코드 번호 900번대인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그게 출제되었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단기 매매 증권 주식 가격이지 뭐 1,000만 원. 순수한 주식 가격 1000000. 자, 주식 살 때 이렇게 액면가가 제시되지만 주식 살 때 액면가 전혀 의미 없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한 주당 100만 원 넘어가죠. 그렇지만 거기 실제로 액면 금액은 아주 작은 금액이 적혀 있다고. 됐죠? 이런 거는 우리를 그냥 현혹시키고 싶은 정보일 뿐이다. 됐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0만 원 기록하고요. 수수료 5만 원은 별도로 기록하자. 수수료, 비용, 단 코드 번호는 900번대 코드로 적어준다. 그리고 요걸 두 개 합해가지고 돈 나왔겠죠. 대변에다가 요 금액만큼 현금으로 적어주면 되겠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할게요. 7월 25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 금액은 1,000만 원이었다. 1000000.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코드 번호 여러 개 중에서 900번대 코드 요거를 적어주자. 금액은 50000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이렇게 요 두 금액 합한 거를 지급했다. 됐죠? 입력 완료. 4번 문항 볼게요. 8월 25일 하나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너무 쉽네. 그죠?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는 나중에 갚아야 되는 부채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 5년이죠, 5년. 그래서 장기 차입금으로 기록하고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하나은행이고 입력할게요.
8월 25일 차변의 보통예금 1억 원, 100000000 그리고 대변의 장기 차입금 하나은행 이렇게 입력해주면 입력 완료. 5번 문항 8월 29일 개인 고혜림으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당월 이자 비용 200만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 55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4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자 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200만원 그렇게 인식하면 될 것이고 200만원 전부 다 돈 나간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이자 줄 때 상대방이 내야 될 세금을 우리가 원천징수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우리가 떼고 나머지 금액만 주겠죠. 그 뗀 금액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죠. 그 사람 대신 다음 달 10일에 나라에 납부해야 되니까 그거는 부채인 예수금 계정 과목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8월 29일 차변의 이자 비용. 자, 차변이다. 자, 이자 비용 얼마요? 200만원. 2000000 대변에는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인식하고 그 금액 얼마라고요? 55만원. 550000 따라서 나머지 금액만 돈이 나가는데 뭘로? 보통예금으로 나갔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완료. 6번 문항 보겠습니다. 8월 31일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코코 상사의 외상 매출금 400만원을 회수하여 싱싱은행의 당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작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랬던 금액이 생각지도 않게 올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차변에 돈 들어온 거 기록하면 되겠다. 보통예금 계좌로 400만 들어왔죠? 그렇게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는 어떻게? 작년도에 대손 확정할 때 어떻게 처리됐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무조건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도 대손 확정 분기할 때 차변 쪽에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이 기록됐다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출제되었지만 다음에 혹시 출제될 때는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출제가. 작년도 대손 확정 분기할 때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아니고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했었다. 그렇게 출제될 수도 있겠죠. 다음에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 결론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작년도에 어떻게 회계 처리되었든지 신경 쓰지 말고 올해는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기록하자.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시다. 8월 31일 차변에 보통예금 기록합니다. 금액 얼마? 400만원. 4000000 그리고 대변에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 그렇게 기록하자.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됐습니다. 그래서 109번 코드를 기록한다. 됐죠?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봤고요.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닫고요. 자, 1번 문항입니다. 9월 2일 한성공업에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BC카드랍니다. 이걸로 결제를 받았다. 매출 전표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팔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 주었겠죠. 거래는 17번 카과 그걸로 유형을 선택하자. 금액은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금액 제시되어 있는 대로 입력하면 될 것이고, 거래처는 어딥니까? 자, 상단에 부가가치세 정보에 있어서의 거래처는 어디요? 어디? 상대방, 우리가 물건 판 한성공업이 거래처가 될 것이고, 하단에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인식하면 될 것이고, 그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한성공업이 아니고 신용카드로 우리가 결제 받았으니까, 그죠? 돈 누구로부터 돈을 받습니까?
한성공업으로부터 직접 받는 게 아니죠. 카드사로부터 돈 받는 거지. 그리고 한성공업은 카드사한테 돈 주면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액 거래처는 BC카드로 입력하면 되겠다. 우리가 항상 강조했죠.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서 계정 과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대로 계정 과목을 선택하면 되고, 주의할 점은 거래처만 상대방 그 가게가 아니고 신용카드사를 거래처로 하자. 그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입력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날짜는 언제? 9월 2일. 9월 2일. 유형은요. 매출 유형 중에서 카과 번호는 17번입니다. 17. 그리고 신용카드 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 이런 것들은 공급가액란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딱 입력해버리면 자동으로 쫙 갈라진다고 했죠. 자, 합해진 금액 220만 원을 여기다가 입력해주자. 2200000 그리고 엔터키를 딱 치면 200만 원과 20만 원이 딱 갈라진다. 그리고 상단의 거래처는 어디? 가게 이름 한성공업을 입력하자. 왜? 당연하지.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누구한테 발급해줬다고? 한성공업에 발급해주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단에는 한성공업을 적어주는 것이다. 자, 신용카드사는 어디라고요? BC카드. BC카드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잘 입력됐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될 것이고, 그 거래처는 상단에 있는 한성공업이 자동으로 쫙 끌려오지만 요거는 바꾸어 줘야 되겠다. 어디로? BC카드로. 됐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2번 문항 볼게요. 2번 9월 16일 부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고요. 김해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미착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 수입해가지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다. 유형은 뭐요? 55 수입 그렇게 기록하면 될 것이고, 수입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특징 뭐라고요? 그 공급가액 금액은 우리 장부 금액과 전혀 다른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만 우리가 회계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관한 내용이 그 내용이죠. 공급가액 이 부분은 회계 처리하지 말라.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입력합시다. 9월 16일 유형은 55 수입이고요. 공급가액은 얼마? 2,200만원. 2200000 그리고 부가가치세 220만원. 거래처는 세관장이죠. 세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김해세관 이렇게 적어주시고, 전자여부 여고요. 분계는 자 보십시오. 하단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렇게만 딱 적히지 그 외의 공급가액 부분은 전혀 끌려오지 않죠. 오케이. 이거 확인하셨고,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은 맞고, 그러면 대변에 뭘로 결제했는지만 적어주면 되겠죠. 부가가치세는 뭘로 줬다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제시되면요. 세금 계산서에 보면은 이렇게 품목, 수량, 단가라는 란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단 적을 때 품목, 수량, 단가는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되는데,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그런 란이 딱딱 있으니까 제시된 대로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 부품, 원재료라고 적혀있으니까 그거 한번 적어줍시다. 전자, 부품, 원재료. 전자, 부품, 원재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보겠습니다. 9월 26일 개인인 소비자 김한수에게 전자제품을 55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요거에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물건 팔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으니까 매출에서 현과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그죠? 자,
그리고 회계 처리는 어려울 거 없죠. 제품 매출 대변, 차변에 현금 판매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그렇게 주면 되겠다. 입력합시다. 9월 26일. 유형은 매출 중에서 현과 22번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거래는 공급가액 안에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적어주면 된다고 했죠. 550만원 적어주자. 5500000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쫙 갈라지고 공급처명은 김한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자, 분계는요. 대변에 제품 매출까지 맞죠? 오케이. 그러면 차변에 현금 이렇게만 적어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되겠다. 4번 문항 보겠습니다. 10월 15일 업무용 비품으로 사용하던 냉장고 취득가액은 280만원, 처분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165만원. 요거를 주식회사 현아실업에 1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전형적인 유형자산 처분 거래입니다. 그러면 입력하기 전에 일단 부가세 유형은 뭡니까? 유형자산 판 것도 재화의 공급이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0일 과세 그렇게 적으면 될 것이고, 자, 회계처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미리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분석한 다음에 실제 전표 입력 결과하고 확인해보면 조금 더 좋겠죠. 유형자산 처분 손익 얼마일까요? 자, 장부금액 얼마짜리입니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은 장부금액은 280만원 빼기 1650000 하면 115만원짜리입니다. 115만원짜리 유형자산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자, 100만원에 팔았는데 그게 부가세 별도랍니다. 그러면 돈 들어온 건 얼마 들어옵니까? 100만원 플러스 10만원, 110만원 돈 들어오지.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10만원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요.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 판단할 때는 받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받은 돈에서 부가가치세 뺀 공급가액 그거 가지고 비교를 한다. 공급가액은 100만원이죠. 오케이. 그러면 115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 얼마요? 아이고 15만원 손해봤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15만원 이렇게 나오면 내가 맞게 전표 입력한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입력해 볼게요. 10월 15일 유형은 10일 과세고 공급가액은 얼마? 100만원 1000000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현아실업 전자여부여 분계는요. 자, 유형자산 처분할 때 1단계 대변의 취득 원가를 적어준다. 계정과목은 냉장고니까 비품이겠네. 비품이라고 적어주고요. 취득원가 280만원 적어준다. 2800000 요게 1단계. 2단계는 차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준다. 뭐에 대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은 1650000. 그리고 3단계 차변에 들어오는 돈 적어준다. 돈이 뭘로 들어왔습니까? 현금으로 들어왔네.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주고 금액은 얼마요? 위에 있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해진 110만원 요거를 적어준다. 1100000 마지막 단계 이제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적어준다. 대차 차익이 현재 마이너스 15만원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란 말은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큰 상황이다. 그러면 차변에다가 뭐를 채워줘야 되겠죠. 차변에 채워주면 수익이다, 비용이다, 비용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될 것이고 그 금액은 15만원이다. 아까 우리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죠? 아, 내가 전표 입력 잘 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5만원을 기록해 주자. 입력 완료. 5번 문항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유통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4천만 원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대금 중 40%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동사 발행 6개월 만기 약속어음으로 받았답니다. 그러면 유형은 뭘까요? 구매 확인서가 발급됨에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고 영세율이지만 국내 거래처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형은 12영세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이고 회계 처리는 어렵지 않죠.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현금 받은 거는 현금, 그리고 어음 받은 거는 받을 어음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입력합시다. 10월 20일입니다. 유형은 12영세고요. 공급가액은 4천만 원, 4000000, 그리고 거래처는 한국유통, 그 다음에 전자여부 여고요. 영세율 구분 적어봅시다. 영세율 구분 3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지.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이 얼마요? 현금이 40%랍니다. 4천만 원 곱하기 40%, 4416, 16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받을 어음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지. 됐죠? 입력 완료. 6번 문항 보겠습니다. 10월 25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에 넣을 경유를 주식회사 S주유소에서 주유하고 16만 5천 원 부가가세 포함이랍니다. 요거를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부가가세 유형은 뭘까요? 우리가 물건 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화물차니까 만약에 소형 승용차라면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상황이지만 화물차니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은 거에 대해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게 맞고 부가세 유형은 57 카괄호 입력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회계 처리는요. 화물차에 넣을 기름이다 이거지. 그러면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으로 쓰면 되겠지. 다만 요 차가 공장에서 쓰는 차니까 코드 번호는 500번대 코드로 쓰면 되겠다. 대변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되고 다만 미지급금 계정 과목의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요 주유소가 아니고 카드사로 입력을 하자. 됐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거래처는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표 발급해 준 거래처인 그 주유소 이름을 적으면 될 것이고 하단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로 적으면 되겠다. 왜? 신용카드 거래니까. 됐죠? 10월 25일 유형은 57 카과고요. 공급가액 신용카드 거래 공급가액 안에다가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딱 입력해버리면 자동으로 쫙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165000 이렇게 입력해버리고 그리고 공처명은 상단은 주유소 이름 적어준다 그지? 주유소 어디 주유소? S주유소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어디라고요?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 분계는 차변에 차량 유지비라고 적어주되 차량 유지비 중에서 코드번호 500번대 코드 이걸로 적어주자.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이고 자동으로 상단에 있는 거래처가 끌려오지만 이 거래처는 카드사로 바꾸어주자. 신한카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해보았고요. 그럼 요 메뉴 이제 닫으시고 자,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 풀어봅시다. 양과를 1번 11월 9일 일반 전표에 입력된 한성공업의 외상 매출금이 전액 현금 입금된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1,500만 원은 동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만 현금 받은 것이랍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으로만 돼 있겠지. 그렇지만 그 일부에 대해서는 받을 어음으로 이렇게 삽입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네. 됐습니다.
11월 9일 메뉴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래요. 11월 9일 봅시다. 보십시오. 그죠? 차변에 현금 달랑 한 줄만 되어 있지만 요거를 두 줄로 만들어 가지고 현금 얼마 나머지는 받으럼 얼마 그렇게로 수정하자. 그러면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표 삽입 기능이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커서를 딱 여기 두고 전표 삽입 딱 누르면요. 그 위에 라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차변 받을 어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받으럼 거래처는 어디 겠습니까? 한성공업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고 받을 어음으로 받은 거는 1,500만 원이래. 150000000 그렇게 되고 그러면 현금 금액이 4,5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으로 고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계산해가지고 3,000만 원 입력해도 됩니다만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이 있었죠. 컷을 여기 딱 두고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현재 상태에서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딱 일치할 수 있는 플러그 금액으로 자동으로 쫙 바뀌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컷을 여기 두고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3,000만 원으로 자동으로 딱 수정된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볼게요. 11월 15일 서울 화물 일반 과세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원재료 운반비 33,000원을 일반 전표에 입력했는데 증빙으로 종이, 수기란 말은 손으로 썼다 이 말이죠. 종이 세금계산서라 이 말입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게 확인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33,000원은 그 중에서 3만원만큼은 공급가액이고 3,000원만큼은 부가가치세였다. 그지? 자, 그러면 그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지? 매입세 불공제 되는 사유가 전혀 해당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까 그거 당연히 일반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해야 될 것이고 유형은 50일 과세로 입력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보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그 사항을 다시 입력하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있는 거를 지워버리자. 그리고 계정 과목 뭘까요? 차변에 운반비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자산 취득할 때 생기는 운송비니까 요거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따라서 자산인 원재료 그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되겠네. 자, 단 입력된 운반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됐죠? 오케이. 11월 15일.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11월 15일. 보십시오.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현금 그렇게 지금 입력이 되어 있다고. 요거 잘못됐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서요. 날짜 언제? 11월 15일. 이렇게 해서 유형 51 과세 그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3만원 30000 그리고 부가가치세 3,000원 적어주고 거래처는 어디요? 서울화물. 그리고 전자여부는 종이세금계산서라고 했으니까 부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계는 차변에 뭐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적어주는 것이다. 됐죠? 자, 금액은 4만원 맞고 대변에는 뭘로 지급했다고요? 자, 대변 지급은 현금 지급이네. 만약에 문제에서 뭘로 지급했는지 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일반 전표 입력의 대변 요걸로 확인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금이라는 거 맞겠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이제 빼먹지 말고 이제 정확하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 잘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일반 전표 입력 내용은 지워주자. 체크를 이렇게 딱 하고 삭제 버튼 누르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 수정 문제까지 완료됐습니다. 문제 5번 결산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1번 문항 기말 단기 부채 중에는 미국 로키드사에 대한 단기 차입금 1,2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랍니다. 외화로 되어 있는 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기말 결산할 때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죠. 그 문제입니다. 자, 현재 장부에는 1,250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말 현재 환율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라고요? 계산해 봅시다.
$10,000고요. 기말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니까 만 곱하기 1100 하면 1,100만 원이 기말 현재의 금액이 되어버린다. 기존 장부 금액은 얼마였다고? 1250000이었다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 1,100만 원과 1,250만 원의 차이 150만 원만큼 작아집니다. 자, 요거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익일까 손해일까? 부채잖아. 그죠? 단기 차입금에는 부채니까 부채가 작아졌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회사 이익이다. 이름은 외화 환산 이익 됐습니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회계처리 어떻게 될까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차변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 적어주자. 입력합시다. 자, 그러면 결산 분계 수동 결산이다. 그지?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적어줍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이름이 뭐라고?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미국 록히드사. 그 다음에 금액은 125000000 그리고 1250000이 아니고 그죠? 150만 원이다. 그죠? 1500000 부채 감소하는 금액만큼 적어준다. 그리고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입력 완료. 2번 문항요. 당해연도 법인세 등은 1,500만 원이며 중간연합세액 500만 원과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5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외의 다른 자료는 무시한다. 전형적인 법인세 비용 문제죠. 이런 거. 올해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법인세는 1,5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낸 게 있죠. 중간연합세액과 원천징수 당한 금액. 그거 금액이 500만 원과 25만 원이래. 그래서 부족한 나머지 부분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면 되겠다. 이런 거 물론 차변, 대변, 수동 결산도 가능합니다만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자동 결산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오케이. 자동 결산으로 풀어봅시다. 메뉴,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요. 1월부터 12월 이렇게 열어서 맨 아래쪽에 보면 법인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선납세금 금액 525만 원 이미 나타나 있다. 그죠? 요거를 그대로 따라서 적어주면 되고 5250000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산해서 입력해주면 되겠다. 자, 올해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이 1,500만 원이거든요. 여기서 5250000 요거를 차감하면 975만 원 나옵니다. 요거를 요 란에다가 추가 계상액 란에다가 적어주면 되겠다. 9750000 됐죠. 그리고 마지막 확인. 법인세 등에 있는 라인 금액이 1,500만 원 올해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다. 맞죠? 잘 입력했다. 그리고 3번 문항 넘어가 봅시다.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 나와 있네. 이거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그대로 따박따박 입력하면 되겠다. 자, 원재료 기말 재고 금액 250만 원. 2500000 그리고 제공품 150만 원. 제공품 1500000 그리고 제품은 400만 원. 이렇게 40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모든 결산자료 입력에서의 금액이 입력되고 나서는 까먹지 말 거 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주는 것.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결산 문제 입력 완료. 메뉴 닫읍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도 닫으시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문제 6번 조회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항입니다. 당기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에 소요된 제조 경비 총액은 얼마인가?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 과목의 변동액을 묻고 있다. 뭐가 제일 편할까요? 일개표, 월개표 메뉴가 제일 편하겠죠. 자, 봅시다. 일개표, 월개표 메뉴라서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로 검색을 해보자. 묻고 있는 게 하나의 계정 과목이 아니고 여러 계정 과목의 합계액이 제조 경비를 묻고 있네요. 봅시다. 제조 원가 중에 아래쪽에 보니까 제조 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 라인의 금액을 답으로 쓰면 되겠다. 자, 개가 있고요. 대체 현금이 있는데, 자, 묻고 있는 거는 요 계정 과목의 자체 합계액을 묻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현금 지출액이 뭐냐, 그런 식으로 물었다면 요런 거를 답을 하면 되겠지. 됐죠? 요 문제에서는 1,100만 원, 요게 답이 될 것이다. 1번 문항 답은 1,100만 원. 자, 메뉴 닫으시고요.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봅시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이죠. 요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어보면 바로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어서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되겠다. 매입 쪽에 보면요. 매입 쪽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금액이 딱 집계되어 있죠. 요게 바로 답이 되겠다. 묻고 있는 거는 공급가액입니까? 부가가치세입니까?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매입세액이니까 부가가치세 금액을 묻고 있는 것이네. 그러면 886000 이거를 2번 문항의 답으로 쓰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메뉴 닫으시고요. 마지막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봅시다.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미회수액이 가장 큰 거래처 명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거래처 원장 메뉴 사용하면 되겠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그리고 6월 말 현재의 그 잔액, 그 금액이 제일 큰 거래처 찾으면 되겠네요. 회계관리 버튼 누른 다음에 거래처 원장 메뉴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6월 이렇게 할까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거래처는 모든 거래처를 다 조회해 보면 되겠지. 자, 잔액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큰 거래처를 찾아보자. 보니까 109142 요 금액이 제일 크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거래처 명과 그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답을. 거래처 명은 주식회사 유후마트, 그리고 그 금액은 109142 이렇게 답을 하면 3번 문항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산회계 1급 제67회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다뤘던 문제들이 다 출제됐던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